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원로분 여러분 전부 다 대단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태까지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이런 자리까지 저를 갖다가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무한한 영광으로, 실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쭉 이어나가자면은 제가 그동안에 쭉 살펴봤던 사람들의 이 사인이, 저는 사실 이제 정신과 전문이고요. 요즘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부르는 정신과 전문의이고 박사학위는 미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일찍이는 2017년 12월부터 그 중국 스파이들의 활동을 추적하면서 그 어떤 그 바이러스 누출의 가능성을 보면서 쭉 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무슨 뭐 백신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보다는 이제 국제적인 상황을 갖다가 연구를 했었고, 그 사이에는 이제 주로 이제 시세적인 문제, 특히 이제 이 자살로 처리됐거나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망으로 처리된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번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제가 군 출신, 아주 그 특수부대 군 출신 분 중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떤 얘기였느냐? 이게 그 8.15, 저는 그게 해방인지 광복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8.15는 승전 기념일로 해야지 왜 광복일로 하냐고 저는 항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프랑스 사람들처럼 승전 기념일로 바꿔놨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겨우 일본이라는 그런 못된 나라한테 36년간 뭐 그렇게 당한 걸 갖고 그렇게 크게 너무 과장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미국이 그 프랑스 파리를 해방시켜 줬으니까, 그렇다면은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해방도 결국은 승전이 아니라 해방이 돼야 되는 것처럼, 거꾸로 말해서 대한민국도 저는 이제 승전 기념일로 보고 있는 건데, 문제가 어디냐면은 사람들이 가끔, 제가 이제 친일파로 지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뭐냐? 9.28 서울 수복. 1950년 9.28 서울 수복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분노감을 터뜨리시는 군인분들이, 장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진짜 그렇다. 그럼 6월 27일 서울이 인민군 북계 공산당에게 점령당하고 나서 9월 28일 서울이 수복돼서 중앙청에 태극기가 다시 올라가는 그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학살당한 사람하고 1910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일본 놈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하고 그 기간과 숫자에 비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디에 더 많이 우리가 크게 당했는가? 그것만 생각해봐도 벌써 이 종북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멀쩡할 걸로 착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180도 확 변한 세상이 왔을 때 아마 그때 6.25를 겪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 죽어나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처형 대상인 거 아시죠? 아시잖아요. 지금 뭐 1, 2, 3, 4, 5 다음은 접니까 하면서 저한테 문자가 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좀 세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은 만약에 박원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은 과연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 단언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데서 요즘 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단언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박원순 씨가 지금 생존해 있다면 이재명 씨는 절대로 후보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노회찬 씨의 그 슈퍼맨 같은 도약을 통한 점프 실력. 그게 하나의 1차적인 저의 의문을 자아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씨의 남편한테 고소를 당해 있는 정도로 제가 무슨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삼석한테 고소를 당해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참으로 참 대한민국에서 민주대안에서 제가 참 간첩을 했던 인간한테 고소를 당하는 의사도 있구나. 생각하니까는 참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병철 씨의 얘기에 앞서서 또 두 번째로 아까 박원순 노회찬 말고 이 손영미 그 관리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그 돈을 들여서 뭐 많이 들이진 않았지만 이 샤워줄을 알루미늄 샤워줄을 사다가 방송을 찍어가면서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내가 감고 죽을 수 있는 지까지 실험을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그 정도로 조회를 해봤고 그거보다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고대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법대 출신이 아닙니다. 독일 동문학과 출신인데 고시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부장판사까지 올랐습니다. 이대현 부장판사인데요. 이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2020년 아마 말에 화장실에서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던 중에 건물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다가 안 오니까는 찾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앉아서 사망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88학번이니까 상당히 젊죠. 그런데 이 이대현 판사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윤미향에 대한 그 재판을 준비 20일 앞두고 윤미향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한 자기 팀들과 회식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사람은 술도 안 마시고 아주 가정적이에요. 회식 때 술도 안 마시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화장실에 잠깐 앉아서 죽어버렸는데 이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김대현 부장판사의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 부각시킬 생각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대부분 잘 모르죠. 손영미, 이대현 사건은 재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돼서는 유한기 씨, 김문기 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병철 씨, 마지막이 또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의 무리는 있지만 유지만이라는 시사저널 기자가 임종을 했습니다. 물론 지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활동했던 그 인터뷰 내용이나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유지만 기자에 대한 이 과거력이나 여러 가지도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다음 타자로 여러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지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3월 9일 우리가 선거에서 지면 살생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구덩이를 서울 시내건 어디건 많이 파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의문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 설명해 드릴 것이 뭐냐면은 제가 상당히 분하고 급한 마음에 그 이병철 씨에 대한 그 상황을 갖다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부정확한 거는 좀 부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사람의 말이 전해지다 보면은 이제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즉 유족 측과 시민 단체들 간의 이 충돌까지는 아니고 의견의 불일치가 생겨납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봤을 때 반드시 입회하에 이 전문가의 입회하에 부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유족들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족의 부탁을 받고 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들과 입회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논의하던 중에 유족들이 결국은 입회를 포기한 거다. 유족들이 결국 입회를 포기한 거라고 봐야 되고, 안녕하십니까. 유족들이 입회를 포기한 걸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는 얘기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입회를 시키기 어렵다 하는 얘기 또한 저희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실수하지 않고 또 실수를 한들 제가 정의를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 말 실수 잘못해서 뭐 구치소 가고 교도소 간들 뭐 정신과 의사도 한번 갔다 와야 정신이 바짝 들죠. 그 다음에 한번 갔다 나오면 투사되는 거 아닙니까? 에? 저희 가족들은 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인권위원회라는데 하도 당해가지고 인권위원회 없애려고 나왔다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사실 투사가 아닙니다. 의사지. 물론 안중근 의사나 진짜 이봉창 의사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그런 투사가 아닌데 좋습니다. 실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조금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저의 원칙은 정확하니까요. 뭐냐? 우리가 의심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가족들이 왜 포기했느냐? 가제는 개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폭로를 했다 하더라도 가족들은 그들 편에 서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을 차단하고 싶어 할 겁니다. 사실 제가 잘못 얘기했다면 가족들께는 지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저한테 어떤 입회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고 애걸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저는 상당히 서운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밝혀야 될 게 진짜 혹시나 코로나를 핑계로 가족들을 회유했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가족들에 대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진짜 철저하게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한기 김문기 씨 사망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병철 씨 사망까지는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그 들어가는 동영상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도 오늘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뵙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분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증거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지금 그 동영상을 갖다가 법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동영상이냐? 이병철 씨가 그날 술을 먹고 집에 귀가해서 이쪽에서 소방 119에서 와서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의 동영상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해봐야 됩니다.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뭘로만 얘기할 거냐면은 이 처음에 문이 딱 들어가자 까딱까딱한 거 하고 119가 출동했을 때 외투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 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제가 입회하고자 했고 박연한 변호사랑 입회를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왜 생각했냐면은 이 검시는 진짜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검시할 장소가 부족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부검의가 부족하지 지금 분소에 신월동 군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에 해부실이 부족하진 않아요. 인원이 부족하지. 그런데 왜 그 다른 병원에 가서 했느냐. 물론 계약을 맺고 해줄 수 있어요. 급해서 없을 때는. 하지만은 수술장, 그것도 장례식장에 있는 시설이죠. 그런 수술장에 만들어 놓은 가시설하고 실제 우리가 부검을 할 때 하는 부검장은요. 이 배드부터가 틀려요. 수술실 배드하고 부검장 배드는 틀리고 이 카메라부터 이 조명 시설부터 틀립니다. 제가 사실 보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막 준비를 했어요. 제가 왜 실수를 하게 됐느냐? 마음이 왜 급했느냐? 밤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날 언제 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에 출근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가서 봐야 될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무슨 수정체, 초자체 안에 있는 그 액체 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변, 피,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독극물이라도 나올 수 있는 뭐 비장, 간장, 콩팥을 제대로 이 순서대로 잘 그거 갖다가 잘 보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봐야 되고 특별히 피부는 아주 정밀하게 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라이트까지 준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일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통 그냥 형식적인 부검은 1시간이면 끝나는데 이거는 1시간으로 끝날 부검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저는 시간을 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얼굴서부터 몸 앞에 전면 후면까지 피부를 정밀하게 살펴보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무엇이 합법적인지 아닌지까지 그런 절차를 갖다가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그러한 분노심을 느꼈고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유족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유족이 거부를 하셨고 설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망할 때까지 여관에서의 그 CC 카메라를 법적으로 우리가 확보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이 부검 CC 카메라, 부검 장면에 대한 부검 장면을 다 있습니다. 그걸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정식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3, 제4의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유독 이러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하자면 꼭 암살 같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무슨 뭐 군사 독재 시절이나 아니면 뭐 유신 말기 시절이나 그때 벌어졌던 의문사 갖고 뭘 별거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주창하는 것은 뭐냐면 의문사 진상규모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제 의사 혼자로서는 저는 진짜 어디서 진짜 중국 스파이나 간첩들이 한 대 뻑치면 그냥 끝나고 조용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그러한 겁이 납니다. 이병철 씨 사망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마디만 더 곁들자면은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또 하나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랑 관련돼서 동부구치소에서 벌어진. 왜냐하면은 동부구치소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했죠. 이 자들이 집어넣으려고 할 무렵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동부구치소 2,400명 인원시설에서 그 반수가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교정시설이 우리나라에 한 교도소하고 합쳐서 구치소 11개, 교도소 몇십 개, 그 다음에 유사시설 해가지고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때 바로 첫 번째로 우리 무슨 치료시설? 생활치료시설. 생활치료시설이라는 말 잘 못 들어보셨죠? 저는 이 생활치료시설이라는 법률에 대해서 또 다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코로나 초기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지 못하겠지만 지금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생활치료시설로 변한 게 바로 청송교도소입니다. 청송교도소가 생활치료시설로 전환을 해서 교도소 안에 있는 확진자는 놔둬서 치료를 겸하면서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은 재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되죠. 그것을 했고 그에 이어서 바로 동부구치소가 생활치료시설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이 생활치료시설로 지정된 동부구치소에서 아주 헛발질은 있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 이 헛발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유족들하고 또 요원도 똑같이 진짜 겁이 나는 게 이병철 씨 사건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유족들하고 확실하게 접근을 하고 국회에서 이 조사 요구를 해서 이 동부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가 생활치료시설로 변신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양성인데도 아닌데 있을 곳이 아닌 데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치자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한 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선배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물론 다른 접촉할 수 있는 현직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건데 요거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자료를 갖다 충분히 갖고 있어서 사실 목적은 지금 안 맞지만은 누가 관련되어 있냐면 사실 추미애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와 과실치사 혐의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복잡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의사 또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그래도 좀 많이 유명해서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데 민규 의원님 여기까지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도 뵙고 뭐 많이 진짜 힘 좀 합쳐서 많이 좋아지시면 제가 뭐 구치소 교도소 다녀오더라도 열심히 할 테니까는 좀 많이 밀어주시고 우리가 팩트를 밝혀서 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야비한 이 정권을 갖다가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